1997년 IMF. 한 남자가 리어카를 끌기 시작한 건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을 챙기고 공장을 접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고물상 앞에서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걸 창피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가 본 것은 리어카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과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1997년 강원도 태백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공장 마당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이른 아침. 이준호는 늘 그랬듯 5시 정각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오늘도 눈이 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준호의 전자부품 공장 태백전자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이었어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묵묵히 일하는 곳,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작은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이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죠. 말수는 적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달 실적표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내민 서류를 받아든 이준호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숫자가 예상보다 좋았어요. 태백전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성장했고 지역사회에서 견실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었죠.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 상여금 챙겨주세요. 다들 고생했으니까. 그날 저녁 9살 아들 이재민은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친구들에게 자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빠,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공장 사장님이라고 말했어요. 다들 우와,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준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아들 재민에게 이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든든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아버지. 재민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민이, 요즘 학교는 어때? 저는 아빠처럼 될 거예요. 나중에 더 큰 회사 차려서 아빠보다 더 많은 사람들 도울 거예요. 이준호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인 윤영숙이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가족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집안을 채웠죠. 행복했습니다. 탄탄하게 지어진 성처럼 견고해 보이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한국 경제를 강타한 검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IMF 외환위기라는 낯선 단어가 연일 등장했고 이준호는 깊은 주름을 그리며 뉴스를 지켜보았죠.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준호의 세계는 안전하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락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달이면 충분했죠. 단단해 보이던 현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준호도, 그의 가족도, 그가 책임지던 직원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태백의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준호의 공장 앞에 낯선 차들이 늘어섰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출입하기 시작했죠.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태백전자의 주요 거래처인 서울의 대형 전자회사가 부도를 맞았고 연쇄적인 파도가 이준호에게까지 밀려왔던 겁니다. 준호 씨, 어쩌면 좋나? 우리 회사도 이번 달 월급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친구이자 거래처 사장의 전화를 받으며 이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죠. 그날 밤 이준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숫자들이 끝없이 마이너스로 흘러내렸어요. 밤새 계산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이봐, 이준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튿날 공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이준호를 향해 성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직원들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월급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자신의 통장을 모두 비웠습니다. 가족의 생활비, 아들의 학비를 위해 모아둔 돈,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을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의 아내 윤영숙은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죠. 불안했지만 그녀도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여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이준호는 자신의 불안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눈빛에 서린 걱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말이 필요 없는 부부였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이준호는 마지막으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 봉투를 건네며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직원 김영태는 월급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이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제 아내가 아픈데 이 돈으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사장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었죠. 빈 공장을 돌아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떨렸지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준호는 아들 재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9살 아들에게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준호와 영숙은 서울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서울에 가면 뭐 하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 꼭 다시 일어설 거야. 재민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잔혹함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전지전능한 존재였습니다. 이준호는 몰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반지하 방은 좁고 축축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발뿐이었죠. 재민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학교도 바뀌고 친구들도 모두 낯설었어요. 그래도 재민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빠는 사장님이셨어.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와. 처음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없었죠. 이준호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 늦은 밤에야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욱 무뚝뚝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재민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낡은 트레이닝복에 손장갑을 끼고 무엇인가를 끌고 있었죠. 재민은 담벼락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폐지와 빈 병들이 가득했어요. 아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폐지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 되었다니. 재민의 10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폐지를 주워요? 윤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 견뎌야 해. 재민은 입술을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친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느꼈죠. 학교에서 재민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내 아빠 직업이 뭐야? 그냥 사업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재민의 마음에는 작은 그늘이 생겨났죠.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오자는 제안에도 항상 다른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 누구도 반지하 집에서 폐지를 주워오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재민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리어카를 끌며 무겁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등은 구부정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저기 폐지 줍는 아저씨 봐. 완전 냄새날 것 같지 않아? 친구의 말에
재민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이준호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죠. 재민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저 뛰고 또 뛰었어요. 집에 돌아온 재민은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이 느낀 부끄러움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이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재민은 이불 속에서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재민아, 일어났니? 문이 살짝 열렸지만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했어요. 이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재민과 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말없이 식사를 하고 말없이 지나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재민은 14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변했죠.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준호는 여전히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고 재민은 여전히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재민,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게임하자. 내가 새로 산 게임기 가져갈게. 친구의 제안에 재민은 언제나처럼 거절했습니다. 5해가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반지하에 살았고 여전히 아버지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 공장에서 일했고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죠. 우리 집은 좀 불편해. 그리고 오늘 약속 있어서 안 돼. 늘 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재민에게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이 많은 아이, 집에 초대하지 않는 이상한 아이. 재민은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죠. 어느 비 오는 날, 재민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축축한 공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반지하는 비가 오면 항상 습했죠.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재민은 혼잣말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까지 일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바깥에 있을 시간이었죠. 젖은 양말을 벗으며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이준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무뚝뚝한 인사였죠. 재민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5해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계속 폐지를 주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가 회사원이라고 해요. 변호사라고도 하고 의사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직업을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아버지는 사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요? 이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었죠.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재민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빠는 사장도 아니고 그냥 고물 줍는 아저씨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재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어요.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윤영숙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들과 남편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기운을 알아차렸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재민은 밥만 먹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죠. 무슨 일 있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재민은 아버지를 피했고 이준호는 더 이른 시간에 나가 더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재민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든 학생들이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민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먹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과 같은 생활이 이어졌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재민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 비는 사방에서 그를 적셨습니다. 골목길을 돌아가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죠. 아버지의 리어카였습니다. 재민은 걸음을 멈췄어요.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이 더 휘어졌고 등은 더 굽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준호는 리어카 옆에 쪼그려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쇠약해 보이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은 호기심에 골목 모퉁이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옷이 허름했고 몸은 젖어 있었어요. 이준호는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야죠. 집이 어디 있다고. 요즘은 공원 벤치에서 자는데. 재민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준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대화하는 모습을요. 잠시만요. 혹시 회장님 아니십니까? 저는 김영태입니다. 그때 태백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서야 재민은 노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냈어요.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 반장. 어릴 적 공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그때 마지막 월급 주신 거 덕분에 아내 수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죠. 이제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술에 의지하다 보니 일자리도 잃고 집도 잃었죠. 노인의 말에 이준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김 반장님,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비도 오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 더 이상 폐를. 제발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준호는 노인의 짐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리어카에 기대어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죠. 재민은 빗속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커 보였어요.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러나 그 모습이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비 오는 골목에서 숨을 죽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그가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아버지는 누군가에겐 인생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부끄러운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재민은 1시간 넘게 빗속을 헤매다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반장의 것이겠죠. 재민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김 반장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신세를 져서. 회장님은 정말 천사십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오해와 원망이 빗물처럼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재민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 반장은 아버지의 옷을 빌려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 반장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재민이는 지금 18이지. 어릴 때 공장에 놀러온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기억나세요? 당연하지. 너는 항상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빠는 최고라고 말했잖아.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 때의 자신을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그때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김 반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IMF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빴는데 내 아버지는 달랐어. 마지막까지 직원들 월급을 다 챙겨주셨지.
덕분에 내 아내가 수술받을 수 있었고, 그때 아내가 살았으니 우리 딸도 대학 졸업할 수 있었어. 재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을 재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 반장은 작은 방에서 쉬기로 했어요. 재민은 아버지가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벗어놓은 젖은 신발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 신발에는 오늘의 빗물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다음 날 새벽 재민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재민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이준호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들이 깨어있는 것이 의외였던 겁니다. 재민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빠, 나도 같이 갈게요. 이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무뚝뚝한 표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의아함, 놀라움, 그리고 작은 기쁨. 그러나 곧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힘들어. 학교 갈 준비나 해. 괜찮아요. 주말이니까. 그리고 재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어제의 비가 모두 씻겨 내려간 듯 세상은 깨끗했어요. 이준호는 낡은 리어카를 끌었고 재민은 그 옆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첫 1시간은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길을 걸었죠. 이준호는 종종 머뭇거리며 폐지나 빈 병을 주었고 재민은 서둘러 그것들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호흡을 맞춰갔어요. 저기 있네. 이준호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쌓여있는 폐지 더미였어요. 이준호는 리어카를 세우고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도 서둘러 도왔죠. 그의 손은 아버지만큼 능숙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폐지를 접고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준호는 드물게 말을 건넸습니다. 폐지를 효율적으로 접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배고프지? 이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2개였어요. 아마도 자신의 아침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재민에게 하나를 건넸죠. 재민은 감사히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순한 참치 주먹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렇게 드세요? 응. 내 어머니가 아침마다 싸주시지. 재민은 주먹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일상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 묵묵히 길을 나서는 아버지. 그 일상이 8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준호는 재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짧은 말이었지만 재민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8년간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둘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때쯤 리어카는 거의 가득 찼어요. 이제 고물상에 가야 해. 이준호는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옆에서 도왔어요. 리어카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재민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물상에 도착해 폐지를 모두 내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이 정도인가요? 그래. 하지만 매일 조금씩 모이지. 이준호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재민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8년간의 수고와 희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아버지, 왜 다른 일을 찾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사장님이었잖아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일을 찾아봤어. 하지만 내 나이에 실패한 사업가를 원하는 곳은 없더라. 그리고 이 일은 정직해. 내가 한 만큼 돈을 벌고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지.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시선은 폐지를 줍는 일을 낮게 볼지 모르지만 이준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안에서 존엄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 윤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돌아온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재민아, 너. 어머니, 오늘 아버지랑 같이 일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재민의 말에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땀에 젖은 옷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의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재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기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사업 계획서 어때? 내가 지난 1년간 준비한 거야. 대학 동기인 민수에게 사업 계획을 보여주며 재민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초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모아둔 돈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투자를 받을 계획이야. 재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검소하게 생활하며 저축했죠. 부모님을 더 나은 집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재민은 퇴사하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어요.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고 몇몇 친구들이 동참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정하는 일이 남았죠. 회사 이름은 뭐로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어요. 준호테크로 하려고. 준호테크? 내 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거야? 응. 이 회사는 리어카 끌던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왔어. 재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삶을 존경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 가족을 위한 묵묵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준호테크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재민의 열정과 기술력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1년 후에는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준호가 태백에서 운영했던 회사와 같은 규모였습니다. 재민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숫자였죠. 어느 날 재민은 경제 매거진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라는 특집 기사였어요. 재민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그는 회사의 작은 회의실에서 기자를 맞이했어요. 준호테크라는 이름이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재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는 리어카 끌던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재민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 시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마지막까지 챙겨준 이야기, 가족을 위해 폐지를 주었던 8년의 시간,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는 회장님이 아니라 제 삶의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치관을 이 회사에 담고 싶었어요. 정직함, 끈기, 그리고 책임감. 이 세 가지가 준호테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인터뷰가 발행된 후 재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IMF를 겪었던 세대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죠.
몇몇 투자자들은 주노테크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민아, 회사가 더 커지겠구나. 축하해. 이준호는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70이 넘어 리어카를 끌지 않았어요. 재민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영숙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삶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5시에 일어났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싶은데.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들이 무슨 일로 자신을 부르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말, 재민은 아버지를 도시 외곽의 작은 공장으로 모셨습니다. 그곳은 주노테크의 새 공장 부지였어요.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투자자들, 그리고 지역 인사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주노테크의 새 공장 개소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당황한 표정의 이준호가 서 있었어요. 이 공장의 이름은 태백의 꿈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한때 태백에서 운영하셨던 공장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죠. 재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공장의 명예회장으로 제 아버지 이준호 회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재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20명의 직원들이 일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처럼 저도 그들의 삶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인터뷰가 끝나고 재민은 이제 은퇴한 아버지와 공장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주노테크는 창립 5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태백의 꿈 공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지역 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름 그렇게 지을 필요까진 없었을 텐데.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 됐어요. 재민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어요.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삶,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삶의 가치를 배웠던 것이니까요. 두 사람은 공장 뒤편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리어카 한 대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재민이 특별히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리어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낡은 물건이었지만 가족에게는 그 리어카가 가장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끌던 날. 그럼 내가 폐지 접는 법도 몰라서 엉망으로 했지. 이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이제 아픔이 아닌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재민은 리어카 손잡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잡이에는 아버지의 굳은 살이 새겨진 듯 했어요. 요즘 어머니는 어떠세요? 좋아. 동네 할머니들이랑 매일 공원에서 운동하고. 너무 바빠서 나는 혼자 밥 챙겨 먹을 때도 있어. 이준호의 말에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영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즐길 차례였죠. 재민은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가 이제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베트남에 지사를 세울 예정이죠. 그래. 너무 무리하진 마라. 천천히 가는 게 더 오래 간다. 이준호의 조언은 언제나 실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였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늘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공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것을 아들이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나이 지긋한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김영태의 아들이었어요. 이준호가 김영태를 만난 그날 이후 재미는 그를 찾아 도움을 주었고 이제 그의 아들은 준호테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의 끈이 이어진 것이었죠. 열심히 일하나?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이준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칭찬받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재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겸손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고 특별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준다고 했어요. 재민의 딸 지은이는 이제 5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죠. 이준호는 평소에는 무뚝뚝했지만 손녀 앞에서만큼은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 갈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재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준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특히 손녀와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가을 햇살 아래 도시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제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재민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왜 더 나은 직업을 찾지 않으시는지, 왜 그렇게 묵묵히 리어카만 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묵묵히 나가시는 모습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걸. 재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드물게 긴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한 건 너희가 굶지 않고 배울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으니까. 이준호의 말에 재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진정한 성공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화려한 직함이나 큰 부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준호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준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었어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하지만 넌 잘하고 있어. 내 일도 가정도. 이준호의 칭찬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졌죠. 재민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인정이었으니까요.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노력이지.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죠. 겸손함과 정직함. 그것이 이준호의 가장 큰 미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직원들이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이준호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보다 그들은 재민에게서 들은 이준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왜 그때 김영태 씨를 도우셨는지. 재민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본 그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도우셨죠.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자랑해요. 재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리어카를 끌던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제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소개라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알아요. 이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재민은 아버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볼 수 있었으니까요. 공장 정문으로 향하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나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과거와 현재, 실패와 성공.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할아버지 직업이 뭐였는지 자꾸 물어봐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진실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끌며 온 가족을 지키셨다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요. 이준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어쩌면 그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도 작은 교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로 글짓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칭찬하셨다더군요. 재민의 말에 이준호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손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이에게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보여주고 싶어요. 역사의 증인처럼요. 재민의 말에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어카. 한때는 그에게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을 위해 맞서 싸운 증거였고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재민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차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이준호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성공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됐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책임을 다하는 법,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니까요. 재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폐지를 주울 때 생긴 굳은 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흔적들이 이제는 재민에게 가장 소중한 훈장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이준호는 잠시 멈춰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테크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의 이름을 딴 회사. 그것은 단순한 업적의 증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해와 이해의 상징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이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풍경이 그에게는 인생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리어카는 이제 창고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가족에게는 그 리어카가 가장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이준호의 구분 등 거친 손, 침묵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이제 재민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를. 버스가 도착했고 이준호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의 하늘에는 평화로운 노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녀의 밝은 미래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리어카를 끌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는 사장이었고 아버지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자신만의 리어카를 끌고 있는 어른들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 번쯤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